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수단들을 일명 전통적 수단 이렇게도 말해. 이렇게 예전부터 쭉 써오던 수단이었는데 의무 이행 안 한다,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무 위반한 거에 대해서 벌을 준다든지,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형량도 이렇게 높질 않고 또 뭐 이렇게 두려워하질 않고 또 많이 배워서 사람들이 요리조리 법망을 잘 피해가고, 항상 법이라는 거는 뒤따라가요. 그죠? 먼저 소위 나쁜 놈들이 먼저 새로운 범죄 수법 뭘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뒷북으로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보통. 항상 그게 현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또 새로운 위반이 생기고 뭐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또 법을 또 만들고 해서 이제 자꾸 새로운 수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도입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돈을 이용하는 수단들이 있어요. 금전. 그래서 읽고 지나가죠. 그럼 과징금이라고 있는데, 과징금은 곧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과징금의 뜻,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돼 있어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 그죠? 행정기관이 돈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부과하는 게 뭐냐면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 이거 뱉어내 하고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과징금의 유형에서 원래 과징금이 이런 목적으로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래 과징금, 전형적 과징금이라고 그러죠. 이 본래 과징금, 전형적인 과징금은 첫째 줄, 의무 위반으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 그러니까 법 위반해서, 의무 위반해서 이익 본 거 뱉어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의무 위반해서 뭐 아까 무슨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만들어서 팔았는데 적발됐다. 그죠? 그럼 그자한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통적인 수단만 쓰면 뭐 법에 따라 무슨 징역 3년 해봐야 3년 옥살이만 하고 나와서 벌은 돈으로 똥똥거리고 살면 안 되잖아. 그럼 그런 걸 막을 그 어떤 효과성이 없잖아. 그래서 법을 3년 징역형 말고 그거는 징역형 사는 거고, 불량식품 팔아서 얻은 이득은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행정위원회 부과. 그래서 전형적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 목적으로 언제 도입된 거예요? 두 번째 줄에. 그건 뭐 읽고 지나갔네. 1980년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고, 셋째 줄에 이게 이제 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얼마나 얻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렇게 법이 정한 기준, 방법에 따라 계산을 해서 거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해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에 따르면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전까지. 그런데 요 원래 도입한 목적과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약간 변형돼서도 과징금이라는 수단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째 영업정지 철회 처분의 가름, 요 단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위반한 자가 원래는 영업정지 시키고 허가 내줬던 거 다시 걷어들이고 허가 취소 철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곤란한 일이 생겨. 그래서 어떤 경우야? 시내버스 업자가 의무 위반했어.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영업정지 3개월 하면 3개월 동안 버스 운행이 안 되네? 그럼 시민들 엄청 불편이 크잖아요. 이거 영업정지 시키기도 곤란. 허가 취소, 즉 허가 철회시키기도 곤란. 왜? 그러면 또 버스 운행 안 되고 새 업자 신청받아서 새 업자 선정해서 운행하려면 또 이게 시간 많이 걸리고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 위반업자한테 버스 운행은 계속 하도록 하면서, 대신에 말하자면 버스 운행을 계속 하면서 얻는 이득을 걷는 거죠. 그래서 영업정지 철회 처분에 대신한 수단으로도 쓰인다. 그죠? 이런 걸 변형된 과징금.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었죠.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면 여객자동차는 이제 버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버스 업자에게 영업정지 시키는 거, 사업정지 시키면
이용하는 시민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든지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는 영업정지 처분시키는 거에 대신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변형된 목적으로 과징금이 사용되고 있는 예입니다. 자, 보통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얼마 부과할 것인지는 대개 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대부분 규정을 해놨습니다. 읽고 지나가시고. 자, 동그라미 3번. 과징금은 뭐하고 비슷합니까? 아까 본 벌하고 비슷하죠. 위반한 자에 대해서 형벌인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돈으로 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슷하긴 하지만 목적도 좀 다르고, 응? 또 이 법적인 성격도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병과해도 돼요. 그러니까 과징금도 부과하고 무슨 벌금형, 징역형 이런 거 같이 부과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그 밑에 판례가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당한 지원 행위를 한 기업이 적발됐대. 응? 아, 우리 그런 거 많잖아. 우리나라 재벌 기업 보면 자기 막 친척들 밑에 또 기업들에 일 다 몰아주잖아. 응? 일감 몰아주 뭐 이런 거, 이게 일종의 다 부당한 지원 행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과징금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과징금이라는 성격은 어떤 거래? 둘째 줄에 보니까 부당한 지원 행위를 억지시킨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대. 응? 이게 기본적인 성격이래. 과징금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금이라는 성격, 기본적인 성격에 무슨 요소가 들어있어? 이게 중요한 말이야. 부당이득 환수적인 요소. 이게 중요해. 이 부당이득 환수적인 요소가 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득을 걷기 위한 요소가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점이 일반적인 벌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응? 부당이득 환수적인 요소, 이게 일반적인 우리 행정벌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법이 금지시키고 있는 처벌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형벌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셋째 줄. 형사처벌, 벌금이나 징역 등 형벌 주는 거와 별도로 아울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법에서 둘 다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나죠? 그래서 확인해 봤고요. 다음 페이지 근거. 아이고, 과징금도 뭐 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너 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익 이런 거 뱉어내? 강제로 부과하는 거니까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거죠? 당연하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거 통일된 법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일반법은 없고 각각의 법에서 개별적으로만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법 없습니다. 자, 부과는 누가 하고 걷는 것도 누가 한다? 행정청이. 이게 다 법에 이제 권한 가진 행정청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요거 과징금 부과 불이익 주는 강제적인 법집행 행위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는 뭐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이 행정절차법에서 국민한테 이렇게 공권력 행사로서 법집행 행위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이 뭐 하게 돼 있죠? 이런 거 할 거다고 사전에 미리 통지를 하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최종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절차를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거의 포인트. 과징금 부과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에 따라야 된다. 적용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아까 얘기했어요.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한다면 얼마 부과할 것인지는 보통 많은 법이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규정을 해놨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는 기속행위도 있고. 자, 사항 구제.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과징금이 부과됐다. 승복을 못하겠다. 뭐 하면 돼요?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하는 주체는 공권력 행사로서 불이익 주는 처분에 해당돼요. 처분에 해당되면 뭐가 가능한 거야? 행정소송으로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쟁송 제기 가능.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판례들을 체크해 볼까요? 1번이 아주 중요하네요. 1번을 키워드를 줄여서 공부하면 뭘까요? 과징금 채무네요. 첫째 끝에. 그러니까 뭐 앞에 법이 나오지만 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거 짐작해 보면 뭐 어떻게 위반한가요? 우리나라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자기 거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거면서도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 것처럼 이렇게 등기를 해놨다가 그게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는 거죠. 응? 그럼 과징금을 부과했어. 그걸 내야 될 의무를 과징금 채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납부해야 될 의무. 그죠? 과징금 채무는 성질이 어떤 거래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하대. 그러니까 본인만이 내야 될 의무는 아니고 대신 납부도 가능한 의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에 과징금 부과받고 납부해야 될 의무자가 안 낸 채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된대요? 상속인에게 내야 될 의무가 승계된다. 응?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응?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 기억살 거.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었죠.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납부해야 될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팀은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의무라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다. 배운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또 잘 안 나죠. 원래 공부가 그래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고 또 문제 연습을 하면서 또 자꾸 익히면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남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명확한데 그 전까지는 자꾸 헷갈립니다. 이 얘기 나오니까 뭐 상속인에게 승계. 그러면 우리 마이크로다 부모님이 돈 갚아야 될 의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크로다스도 그 자식으로서 갚아야 될 의무 있나요? 빚? 갚을 의무 있어요? 없어요? 네. 일단 원칙은 없습니다. 부모님 빚을 자식이 갚아야 될 의무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 모두가 상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갚아야 될 의무도 상속이 된 거라 갚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빚을 안 갚으려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든가 상속받는 재산 중에 빚을 갚고 남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위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법원에 3개월 내에 신청해야 돼.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그래서 3개월 내에 법원에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재산 중에서만 빚을 청산하겠다. 내 돈 갖고는 빚 갚는 게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게 한정 승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인정되면 재산 받은 거, 상속받은 거에서만 빚 갚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면 몽땅 다 상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빚까지. 그렇게 되면 갚아야 됩니다. 부모도. 그래서 근데 마이크로닷은 부모가 살아 있잖아요. 아직 앞으로 마이크로닷이 갚아야 될 의무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겁니다. 자, 1번 했죠. 그 다음에 2번도 체크해야 돼요. 자, 거기 보면 줄여서 공부하시면 첫째 줄에 사업구역 위반했대요. 사업구역 위반. 그런데 아마 이게 장의자동차 뭐 얘기 나오죠? 뭐 영구차라고도 말하는 거 그거 같아요. 그러면 근데 보니까 이게 법에서 무슨 이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영어 구역이 다 지정이 돼 있나 봐요. 응? 구역을 딱 지정해 주나 봐. 너는 요 구역에서만 영업해라 이런 식으로 응? 허가 받을 때. 그리고 무슨 규정을 또 뒀대. 그 구역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A라는 업자가 구역 위반해서 영업을 한 거야. 응? 그래서 적발이 돼가지고 행정기관이 얘한테 뭐 했어요? A한테 과징금을 부과했죠. 구역 위반했다고. 과징금 부과. 얼마 납부해라.
부가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마 B가 일렀을 것 같아. B가 가서 신고했을 것 같아. 응? 근데 과징금 부과처분 이건 행정기관에 부과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A가 억울해. 과징금 부과한 거 위법이야 하면서 소송 가기 전에 뭐부터 했대요? 상급기관에 신청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 위법이니까 행정심판 상급기관에다가 이거 취소해달라 위법이다 주장했는데 청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대요? 응? 맞다. 이 A에게 행정기관에 과징금 부과한 건 위법 맞다 해가지고 이거를 취소하는 판정을 내는데 이걸 이제 소송에서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재결이란 말을 씁니다. 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가정을 해보자. B가 신고를 했는데 부과된 것까지는 잘 됐다 고발하 하고 좋아했는데 얘가 싸운 거야. A가 싸워서 취소를 받아냈어. 이걸 지켜보고 있던 B가 어떻게 돼? 아니 얘가 구역을 위반했고 과징금 부과하는 게 맞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취소하는 판정을 내리다니. 그러면서 B가 어떻게 한 거야? 과징금 부과한다고 취소한 상급기관의 이 판정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걸 얘가 법원에다가 이거 잘못됐다고 판정해달라고 소송을 또 낸 거야. 이거에 대해서 B가 이걸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느냐 이게 문제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뒤에 소송 공부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들, 제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조치여야 되고 또 아무리 국가가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는 강제적인 법집 행위라 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법적인 이익이 침해된 자만 소송이 가능해요. 근데 이 경우는 법이 보호하는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소송할 자격 없는 자가 소송했다고 소송을 거부한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법에서 이 장위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내주면서 또 구역을 딱 정해주고 구역 안에서만 영업을 해라. 구역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해가지고 과징금 부과 제도를 둬서 구역을 지켜서 영업하도록 해놨는데 그 목적은 아마 이런 걸 때 이 경쟁업자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영업 질서 유지 뭐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해놓은 거다. 따라서 구역을 위반한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자는 거지 이 다른 경쟁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위반한 자 적발이 돼서 과징금이 부과되면 경쟁업자는 고봐라 해서 이제 싸고야 맛이다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 경쟁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건 공익 목적으로 하게 돼 있는 조치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뿐이다. 응? 이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다른 목적으로 뭔가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반사적 효과로서 누리는 이익일 뿐이다.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두 번째 줄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 그러면 반사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 아니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은 자는 소송할 자격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러므로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 제3자라고 나오죠? 셋째 줄 끝에. 3자가 바로 이 경쟁업자예요. 예. 응? 얘는 행정기관이 A한테 과징금 부과한 거 취소한다고 판정 내린 거에 대해서 자기 이익 침해당한 자가 아니니까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끝말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죠? 그 다음에 3, 4, 5, 6 뭐 이런 거 보면은 3번만 기속행위라고 판결 나왔어요.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어떻게 돼요? 기속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법이 정한 과징금만 그렇대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징금은 아마 법이 어떻게 정해놨어? 위반자에게는 반드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 얼마 부과해야 된다. 딱 부러지게 한 가지로 명확히 해놨나 봐. 이건 기속행위.
근데 4번, 5번 같이 대부분의 과징금 부과하도록 정해놓은 법을 보면 행정기관이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지 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 법이 이제 한도만 정해주고 그 한도법에서 얼마 부과할지를 대부분 다 재량으로 정한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사정이. 다만 이 중에 5번이 아주 중요한 판결이에요. 응? 자, 일단 전제 조건은 첫째 줄 끝에 이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하는 건 재량행위로 돼 있다는 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놔두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합니다. 재량행위로 돼 있다는 얘기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권한 누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행정청에게. 그리고 얼마 부과할지도 행정청에게. 그래서 행정청이 알아서 판단해갖고 적정하다 생각되는 액수를 부과했어. 근데 상대방이 소송을 냈어. 너무 많다. 응? 소송을 냈어. 법원이 들어보더니 많긴 많네.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너무 많이 부과했네. 아니면 법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적정한데 너무 많이 부과했네. 이렇게 판단을 내렸대, 법원이. 그럼 법원은 어떻게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결론이 법이 정한 한도 초과한 그 부분만 위법이다. 그 초과 부분만 일부 위법이니까 그 부분만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 못한다. 또 법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액수 그 이상을 초과해서 행정기관에 부과한 그 부분 위법이라고 그 부분만 취소하는 그런 판결 내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죠? 법원이 액수를 결정하는 결과가 돼버리죠. 안 그래요? 분명히 법은 행정기관이 얼마 범위 안에서 액수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줬는데 법원이 액수를 결정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얼마 이상 부과한 거는 그 부분 취소한다. 그러면 법원이 생각한 그 부분만 남겨놓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법원이 액수를 결정한 게 돼서 그렇게 되면 법이 행정기관에게 재량을 준 거에 어긋나게 되죠. 그러니 법원은 결국 무슨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한 거 일부 초과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만 취소해서는 안 되고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결국 판결의 뜻은 뭔데? 너무 많이 부과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청이 애초에 부과한 건 취소 판결 내려짐으로써 없었던 일이 되고 행정청은 어떻게 돼요? 다시 좀 법원의 판결의 뜻은 줄여야 된다는 뜻인가? 줄여서 행정청이 다시 부과하도록 유도를 해. 그렇게 해야지 법원이 줄이고 남겨놓는 결정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5번. 자, 그 다음에 6번도 공부하세요. 그런데 우리 5번하고 6번하고는 조금 이제 좀 대조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5번은 지금 일부만 취소하는 거 못한다 그런 거죠. 근데 6번은 일부 취소하는 부분,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쭉 읽어볼까요? 어쨌든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첫째 줄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이제 과징금 한 번 부과한 거예요. 총액으로 얼마? 응?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으나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 위반 행위만이 위법이고 일부 위반 행위만이 위법하고 그 소송에서 그 일부의 위반 행위를 유출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힌트 말이 있어요. 응? 셋째 줄 보세요.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앞에 말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자, 지금 첫째 줄에 보면 상대방 국민이 위반한 게 여러 개의 위반이 있다 그러죠. 자, A 뭐뭐 위반, B 그러니까 위반 행위예요. 뭐뭐 위반, C도 위반해서. 그래서 법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A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 B 위반에 대해서는 200, C 위반에서는 300 이러고 이제 법이 정해놨어.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 세 가지 상대방이 세 가지 다 위반했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기관이 총 얼마를 부과하겠어요? 응? 600을 부과했어. 응? 과징금을 행정기관이 600을 부과했어. 그랬더니 이 부과를 받은 상대방이 소송을 냈어. 응? 소송을 제기했어. 그랬더니 법원이 그건데
행정기관은 세 가지를 다 위반했다고 했지만 한 가지는 위반이 아니다. 한 가지는 법 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럼 뭐냐? 그럼 예를 들면 행정기관은 A, B, C 세 가지를 위반했다고 해서 600을 부과했지만 C는 소송했는데 C는 위반으로 인정 안 돼요. 안 된다. 응? 이렇게 법원은 본 거야. 그렇다면 근데 법원이 보건데 법 규정에 보니까 C 위반은 300 부과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600 부과한 것 중에서 300 플러스 시킨 거 요것만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300 부과한 부분만 취소. 그러면 요거는 인정했으니까 과징금은 300으로 남겨놓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판결이 내리는 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아까 밑줄 친 부분, 응? 셋째 줄에 그 위반한 일부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단순화해서 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딱 부과하도록 이렇게 딱 돼 있을 때는 행정청이 하나 법원이 하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법원이 그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 그거만 잘못됐다고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응? 그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징금 얼마 이런 게 자료가 없다면 그러면 전부 취소해야 돼요. 그렇죠? 네, 반대로 또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7번 한번 보시면 7번 판례 자 이것도 꼭 체크하세요. 자 앞에 전제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해당 위반 행위로 얻게 된 이익 박탈하게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죄지이므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할 당시까지 행정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돼야 될 것이지. 이런 말 나오죠? 여기까지 그냥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법 위반 행위가 있다 그러면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하기 전까지 위반 행위를 다 조사를 해서 한 번에 과징금을 딱 부과해야지 하는 얘기예요. 응? 그러고 나서 추후에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다시 나왔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끝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과징금은 행정청이 충분히 말하자면 행정청이 충분히 조사를 다 마친 후에 위반 행위 다 확인하고 한 번에 총액으로 한 번에 부과를 해 끝내야지. 찔끔 이따 위반 사실 나왔더니 찔끔 부과하고 또 뒤에 무슨 자료 나왔더 또 찔끔 또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또 8번도 좀 특이한 좀 8번 판례 8번 판례 보면 앞에 회사가 분할한대요. 회사가 쪼개지는 거죠. 응? 읽어봅시다.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신설된 회사가 또는 존속된 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되기 전 법 위반 행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 위반 사실만 있을 뿐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 그 다음에 밑줄 쳐주세요. 시험에 이제 쓰이는 겁니다. 넷째 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기서 밑줄 쳐주세요. 응?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신설되는 회사에 대해서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되기 전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자, 원래 A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A라는 회사가 있었고 얘네가 의무 위반, 그러니까 줄여서 위반 행위를 했어요. 위반 행위를 했는데 이걸 적발한 행정기관이 과징금 얼마 내 하고 부과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행정청이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한테는 납부 의무가 생기죠. 의무가 법적으로 나해야 될 의무가. 이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하고 C라는 회사로 쪼개지면 이 의무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한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승계가 돼. 근데 지금 어떤 상태야?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위반행위만 적발을 해놨을 뿐, 위반행위만 있을 뿐 행정청이 아직 부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응? 과징금 부과를 하질 않았어요. 안 했으면 뭐가 안 생긴 거야? A 회사에게 의무가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승계될 의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단지 위반 사실만 있을 뿐 과징금 부과가 안 된 상태에서는 회사가 이제 쪼개져 버렸어. 그러면 이 회사 위반행위 있었다는 이유로 얘네한테 과징금 부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요게 부과 행위가 있었다면 납부해야 될 의무가 이 얘네들이 이어지는 건데.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빨리 부과했어야 되는데, 그죠? 쪼개지기 전에. 그 얘기고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과징금은 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행정벌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성격이 다른 거라 그랬어. 뭐. 그래서 과징금 부과하고 벌은 병과해도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벌은 뭐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어요?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나? 벌은 위반 사실이 있고 위반하게 된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돼. 근데 벌이 아닌 것,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해도 돼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은 안 따져요. 응? 그러니까 영업정지 시키는 거 뭐만 있으면 돼. 이거 영업정지 시키는 건 벌이 아니에요. 그냥 별도의 그냥 행정상의 제재라 그래요. 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지 고의 과실은 필요 없어요. 그럼 과징금은 벌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벌 아니야. 그럼 뭐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지 위반자의 고의 과실 필요 없어요. 그게 9번 판례입니다. 응?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장의 주어에서 첫째 줄 끝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응? 그죠? 우리가 배우는 지금 과징금 부과하는 처분은 어쩌고 저쩌고에서 넷째 줄 행정법규 위반이라고 하는 뭐야?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다. 객관적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제재다. 따라서 반드시, 이것도 중요한 말, 반드시 뭐야?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이것도 중요.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가 없어도 된대?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 요하지 않는다. 다만 위반자에게 의무를 위반했다는 걸 탓하기 어려운,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부과할 수 없는 거로 봐야 된다. 응?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 예. 그 다음에 10번. 예. 10번도 중요. 예. 자, 10번을 보면은 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첫째 줄에 과징금 감경이에요. 감경. 응? 그 과징금을 무슨 사유가 있으면 법이 정한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근데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이거는 이제 무슨 사유가 있을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행정청은 과징금을 감경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법 규정이. 그런데 자, 그러면 중요한 데 어디냐면 셋째 줄부터 또 읽어보죠. 자, 법이 정한 감경 읽어보죠. 법이 정한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행정청이 어떻게 돼요? 감경 사유까지 다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해주지 않고 전액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것만 갖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대. 응?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밑줄 쳐야 돼. 다섯째 줄에 과징금을 감경해줄 사유가 있음에도 고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전혀 고려를 안 했거나 또는 오판을 했어.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을 했어. 그래서 감경해 주지 않고 전액을 부과했다면 그건 뭐래요? 위법. 행정기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거로 인정됐어요. 응? 일탈남용이 돼서 위법. 이거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왜 판례들이 중복이 됐는지 모르겠어. 11번. 예, 그 다음에 10 번호상으로 12번이죠.
12번에 보면은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네. 자, 12번을 보시면 운전기사가 합승 행위를 했대요. 일단 현행법상 합승은 금지야. 응? 처벌 대상이야. 운전기사가 합승이 적발됐어. 그래서 누구한테 행정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회사한테. 아마 영업용 택시 회사인가 봐요. 개인 택시 말고. 응? 택시 회사한테 과징금을 부과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택시 회사는 과징금을 냈어. 내고 난 뒤에 운전기사한테 뭐 한 거야? 너 때문에 과징금 냈잖아. 과징금 낸 것만큼 보너스에서 뺐어요. 보너스 줄 때 상여금에서 뺐어. 응? 근데 왜 그렇게 뺐대요? 그 노사 협정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나 봐. 응? 기사가 뭐 법위 반영해서 회사 앞으로 뭐가 나오면 그걸 회사가 내대 기사에게 주는 보너스에서 깐다. 응? 이게 노사 협정이 그렇게 돼 있대. 그래서 뺐어.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고 이제 보너스가 깎이니까 그 뒤늦게 알게 된 기사가 응? 반발했나 봐요. 그죠? 그러면서 아니 이거 내가 그거 했다고 뭐 과징금무가 기사가 뭐 한 거예요? 소송으로 싸웠어요. 응? 결론은 뭐예요? 그 택시기사 소송할 자격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 응? 마지막 끝에 해당 운전기사로서는 회사 앞으로 과징금 부과된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왜? 왜 그럴까요? 즉 아니 행정기관은 누구한테 부과했어? 회사에.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리자는 말하면 국가고 납부해야 될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둘의 법적인 관계지 기사는 이에 대응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거에 대해 소송으로 싸우려면 회사가 싸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소송으로. 기사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불이익은 됐어요. 근데 회사가 부과받아서 납부를 하고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이 노사 간에 정해진 바에 따라 뺀 거는 그는 간접적으로 반사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일 뿐이지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로 인해서 직접 발생한 불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사는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응? 소송은 그러면 이런 소송 제기하면 자격 없는 자가 소송을 해서 이거는 위법이냐 아니냐 심사도 안 해요. 소송 제기 요건을 못 갖췄다 해서 소위 이런 걸 각하시킨다 그럽니다. 각하. 그래서 아예 재판 거부 결정을 합니다. 응? 네, 그런 거죠. 12번.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뭐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또 주제가 있어요. 가산금, 가산금은 조금 아까 잠깐 나왔었다. 뭐 할 때 나왔었죠?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 행위 법 공부했죠? 첫 달에 나쁘게 안 내, 납부 안 하면 몇 프로 가산금 물리게 돼 있어요? 3%. 그죠? 자, 여기 공부는 가장 기본이 가산금이라 하고 가산세하고를 구별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가산금부터 썼어요. 대부분의 책들은 가산세부터 씁니다. 가산금을 제가 먼저 쓰는 이유는 가산금은 단순히 뭐 할 때 더 내게 하는 이자야. 납부기한 지났을 때. 응? 첫째 줄에 납부기한 경과 시 요게 키워드예요. 단지 언제까지 납부해야 했는데 납부기한 딱 지나면 자동으로 법에 의해 몇 프로 이자가 붙는 거예요. 납부기한 경과 시에 거기다 덧붙이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지연이자.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하면 연체이자 내지 지연이자. 응? 공부하시면 돼요. 응? 단순히 그것뿐이에요. 그럼 뭐가 안 따질까? 납부 의무자가 나 잠깐 착각이 있었어요. 나 날짜 잘못 알았어요.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져. 그냥 기한 지나면 납세 의무자의 뭐 내야 될 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딱 발생하는 거예요. 응? 주로 이제 세금도 3%, 세금 다 3%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이렇게 있죠. 응? 자,
가상금 또는 중가상금은, 그죠? 네, 용어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가상금은 뭐 별도로 안 하는데, 중가상 아까 이렇게 나눈 거죠. 납부기한 지났어. 첫 달에 연체이자 물리는 걸 뭐라 그래? 그걸 가상금. 둘째 달 이후부터 계속 물려나가는 거 있죠? 둘째 달 이후부터, 그걸 중가상금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아까 가상금은 첫 달에 3%, 둘째 달 이후부터는 1.2%씩, 그게 중가상금 물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로. 하여튼 그냥 주어는 가상금은 무슨 의미래요? 지연이자의 의미야. 연체이자, 응? 제때 안 낸 거야. 연체이자의 의미로 지연이자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일종의 본래의 세금에 붙여서 부과하는 부대세 일종으로서, 그 가상금 징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독촉장 보낼 때 거기다가 이제 납부하라고, 가상금 같이 써서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독촉을 해야 되지만,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과세관청이 너 얼마 언제까지 납부해 이런 거 딱 그렇게 정해서 보내지 않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 액수도 딱 못 박아 있어요. 3% 안 내고 있는 금액의 몇 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핵심 밑줄 넷째 줄. 자, 가상금 또는 중가상금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거 있죠? 요게 제목이야. 행정위원이 독촉장에다가 거기다 같이 써보내잖아. 응? 가상금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건 그냥 법에 의해서 당연히 다 정해져 있고 발생하는 거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지, 이걸 뭐 소송한다 그래서 뭐 법 자체로 규정되어 있는 거 알려준 것뿐에 불과한 거니까 그 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본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청이 뭘 어떻게 한다고, 그죠? 법이 정한 그대로 그냥 알려준 것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로 가세요. 이제 가산세는 1번 이거 알아두세요. 첫째,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납부를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조세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이런 의미 알아두세요. 조금 더 가상금하고 구별하면서. 그러면 신고를 불성실하는 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소득을 줄여서 신고. 응? 한 달에 1억씩 벌면서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거짓 신고. 응? 이런 거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억 버는 원래의 소득, 그 본래의 소득에 맞춰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고, 거짓말했다고 원래의 세금에다가 몇 프로 더 붙여서 세금을 내게 해요. 그게 가산세예요. 응? 따라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자, 키워드 이건 조세법상, 세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세무 의무 위반인데, 아까 가상금은 단순히 그냥 납부기한 경과하면, 근데 이거는 세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거짓 신고, 응? 언제까지 내겠다 그러고 자꾸 또 약속 어기고, 그죠? 불성실 납부 이런 거 됐을 때, 그죠? 조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요걸 꼭 구별하시고. 이 가산세는 또 되게 좀 커요. 원래 내야 될 세금액의 막 최대 40%까지도 막 물릴 수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가산세 벌이에요, 아니에요? 아까 벌의 종류는 딱 두 종류, 형벌하고 과태료, 이것만 벌로 치는 거야. 나머지는 벌 아니에요. 따라서 벌이 아닌 건 뭐가 없어도 돼? 고의 또는 과실 없어도 돼. 응? 고의 과실 요건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뭐만 있으면, 응? 세금이 축소신고됐다, 인정되면 가산세 물리는 거예요. 응? 고의 과실은 고려 안 되고, 다만 의무를 위반한 거, 응?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이런 논리 다 똑같죠? 자, 그러면 판례. 다음 페이지 판례. 1번 뭐 나왔어요? 가산세는 첫째 줄 주어. 가산세는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 다섯째 줄에 가산세 부과하는 처분은 본래의 세금, 본세의 부과 처분과 별개의 과세 처분이다. 응? 가산금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본세의 부과 처분과 별개의 또 하나의 과세 처분, 세금 부과 조치래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상대방 국민이 본래의 세금 부과는 승복한다.
근데 거기에 가산세 또 부과한 거 그것만 위법이다 그러면 그것만 가산세 부과만 따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응?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번 셋째 줄 하나의 세금고지서에 본래의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금액과 산출한 근거 이거 법조문 다 따로따로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이게 하나. 본세와 가산세를 하나의 고지서 같이 부과할 때는 각각 별도로 금액과 산출 근거를 따로 기재해야 된대요. 또 하나 가산세가 또 여러 개의 가산세가 같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 밑에 문장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또 부과할 때는 어떻게 돼? 각각의 가산세별로 세금액과 산출 근거를 또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된다. 네, 중요. 2번 아주 중요. 그 다음에 3번은 이미 읽은 거. 가산세는 뭐는 안 따진다. 벌 아니기 때문에 고의과실은 안 따지고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만 부과 못하는 거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럼 문제는 여기서 궁금해져. 과연 정당한 사유란? 싸웠어. 나 할아버지가 나한테 저 도자기 하나 물려줬어. 이 일종의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줘서 증여야. 그럼 원래 증여세라는 세금 있잖아요. 증여받으면. 증여 얘기 나오니까 어저께 또 무슨 뭐에 그저 기사를 하나 보니까 보통 돈이 많은 부모가 자식한테 뭘 물려줄 때, 그죠? 어떻게 해줘?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 자식이 뭘 아파트를 산 거로 해. 근데 그 돈은 다 부모가 다 치러줘. 그 걸리면 증여예요. 그죠? 근데 또 자식이 그럼 돈 어디서 나서 자식이 샀냐? 7살짜리 애가 아파트를 샀어. 그럼 걔가 어디서 소득이 나와서 샀냐? 조사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임대한 거죠. 대출 받아서 산 걸로 해. 7살짜리는 좀 너무 답변할 수가 없지. 뭐 20몇 살짜리가 아파트를 샀다. 그럼 얘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로 친다. 그럼 얘가 벌어서 갚아. 근데 사실은 또 부모가 대출 이자랑 그 상환을 다 해주고, 그죠? 그렇게 되죠. 그것도 증여예요. 적발되면, 그죠? 응? 하여튼 그래서 아파트를 사준 거 증여, 또 대출금 대신 갚아준 것도 증여, 증여세를 또 물고 막 이렇게 돼야 돼요. 응?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대물림하는 수단은 뭐 편법이 많죠. 자, 하여튼 그러면 4번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도자기 하나 주셨는데 물려주셨는데 이거 증여세 이거 내야 되는 거지, 신고하고 내야 되는 거지. 나 잘 몰랐어. 응? 그래가지고 안 내고 있었는데 너 왜 증여세 납부 안 했어? 제때 신고하고. 그래서 증여세 나오고 제때 신고하고 납부 안 했다고 또 거기에 왕창 가산세가 딸려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증여세 내야 되는 건지 나 잘 몰랐는데요. 본래 내는 거면 내가 본래 증여세는 내겠는데 가산세까지 내라는 건 좀 그렇다. 이거 법이 그렇게 돼 있는 줄 몰랐다. 대상인 줄 몰랐다. 이거 정당한 이유로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자기 법을 잘 몰랐다. 이거 정당한 사유로 인정 안 해줘. 이런 거부터 인정 안 해줘. 공무원한테 물어봤어. 세무공무원한테. 이거 증여세 이거 신고하고 내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아니래. 안 알려줬어요. 그 아니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 안 하고 있었는데 저 증여세 부과 플러스 가산세까지 같이 나왔어. 당연히 억울하잖아. 공무원이 이거 증여세 신고가 안 해도 신고 대상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안 냈는데요. 그럼 근데 증여세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 내가 증여세만 내겠습니다. 근데 가산세까지 부과한 거는 좀 억울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당한 사유 아니래. 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것도. 에? 거기 판례 그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4번 판례 보면 뭐라 나왔어요? 법령의 부지 착오. 부지는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알지 자를 쓰니까. 법이 그렇게 되는 걸 잘 몰랐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런 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안 된대. 또 5번 의무자가 세무당국에
물어봤다는 거야. 비공식적으로 자문했다는 거는 뭐 그냥 뭐 전화상으로 물어봤든지, 응? 공무원한테. 그래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 납부를 안 하고 있다.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받는데 이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셨어. 가산세까지 내야 된대. 그죠? 네. 네. 근데 정식으로 했으면 좀 달라져. 정식으로 서면으로 이거 신고 아주 무질문해서 이게 서면으로 답변 받았으면 자 1권에서 말하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서 구제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사안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질문 뭐 이렇게 해서 답하는 거 이런 거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등등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배경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돈을 이용하는 수단이었다면 이번에 돈이 아닌 수단 쓰는 거. 공급 거부 뭐 하는 거야? 수도, 전기, 가스 막 이러고 끊는 겁니다. 의무를 이행을 안 하거나 부과받은 의무를 이행 안 하거나 위반하면 대표적으로 뭐 하는 거 있었어요? 불법 건물 지었으니까 철거. 여기 영업장 허가 취소된 업소야. 근데 계속 허가 취소시켰는데 계속 영업을 해. 수도, 전기 끊어버리고 막 이런 거죠. 응? 그런 걸 통틀어 공급 거부 조치라고 부릅니다. 굳이 의미를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공급 거부 조치. 근데 이거 행정기관은 되게 간단한 수단이야. 예를 들어 전기 끊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시장이 어디다 공문 한 장 보내면 돼? 한전에다 공문 한 장 보내서 저기 건물 전기 좀 끊어달라. 그럼 끊어줘요. 그러면 위반자하고 뭐 맞대면할 이유도 없고 얼굴 붉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응?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되게 아주 간편한 조치예요. 당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이죠. 전기 끊기면 영업 못하는 건 두말할 말도 없고, 그죠? 네. 그러니 국민의 입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문제에서 공급 거부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 응? 하지만 일반 법은 없어요. 통일된 법은 없고 그냥 몇몇 법에 흩어져서 규정이 있을 뿐. 응? 일반 법은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거. 과거의 건축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뭐 건물 철거 명령 받고도 철거 안 한다. 그러면 전기 끊고 수도 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건축법의 규정은 삭제됐어요. 건축법 규정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알아서 없앤 거예요. 국회에서. 이건 좀 너무 야만적이다. 국가가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가 서비스하고 국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이런 이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없이 생활할 수 없잖아요. 일상생활 도저히 영위 못하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무기로 쓴다. 이거 야만적인 거죠. 응? 그죠? 응. 그거. 그래서 삭제됐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비판도 많아요. 동그라미 2번 그런 비판점 얘기하고요. 여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상대방 수도 요금 안 낸다고 전기 끊어? 자동차세 안 낸다고 전기 끊어? 관련 없는 거잖아요. 수도 전기 요금 안 내는 거하고 자동차세 안 내는 거하고 전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행정기관 입장에서 이렇게 관련 없는 조치를 이제 껴가지고 결부시켜서 막 의무 이행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제하는 원칙이 부당한 결부는 금지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째 줄에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단어죠. 이런 원칙에 그러니까 관련 없는 거를 결부시켜서 공급 거부 조치하면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법 원칙 위반으로 이거는 허용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거 했다 그러면 다 소송 걸려서 위법 취소되고 다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판례 보세요. 그죠? 자, 판례 보면 1번은 첫째 줄에 중간에 단수 처분이라는 단어로 공부하세요. 표현도 처분이라고 했지만 표현이 처분이라는 단어가 본다고 다 진짜 소송 대상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단수 처분은 내용적으로는 단수 조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수도를 딱 끊어버렸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로 인정했어요? 판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다. 응?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조치다라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응? 이기고 졌는지는 몰라.
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다고 성질을 말한 거예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첫째 줄 끝에 전기 전화 공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 한전에다가 뭐 했어? 저 건물에 전기 좀 끊어달라라고 요청한 행위. 이거는 또 반대로 한전이 저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에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 건물에 전기를 넣어줘도 되느냐 하고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내온 거야. 근데 시장이나 구청장이 건물 거기다 넣어주지 마세요 하는 행위 있죠. 그게 이제 뭐야? 불가회신, 두 번째 줄에,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뭐래요? 강제로 하지 마라 하고 의무부과한 거래요. 그런 성격은 아니고 권고한 거래. 한전에다가 권고한 거래. 권고는 비강제적인 거죠. 그 권고에 따를지 여부는 누구한테 맡긴 거야? 응? 그 요청받은 그 한전, 거기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그거는 강제로 의무를 부과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성 없는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항고소송이라고 하는데, 항고소송이 이제 권력적인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종류에 권력적 조치를 다투는 소송이 항고소송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응? 소송,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꼭 알아두시고, 또 하나 다 왔습니다. 공표 보세요. 공표. 말 그대로 공표는 뭐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죠. 응? 그래서 의무 위반한 사람,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의 이름이나 위반 사실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응? 망신 주는 거죠. 응? 신용을 떨어뜨리고. 따라서 당연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이거는 첫째 줄 중간에 뭘 위협하는 조치래요?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 이런 거 하겠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하겠다고 미리 또 통보를 합니다. 공표되면 자기 명예나 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거다.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겠죠.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신용 침해, 위협. 그래서 쭉 읽어보시되 두 번째 줄에 무슨 수단이래요? 간접적 수단. 간접적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죠? 행정위원회 직접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행하게끔 압박용 수단이란 말이에요. 간접적 수단. 네. 근데 뭐 자기 명예 신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누구한테 효과 있어? 명예 신용을 중시 여기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죠. 요새 아니 그것만 공개돼도 난리나. 마이크로 다 못 나오잖아. 그렇죠? 자식이 처음에만 대응을 잘했어도, 그죠? 응? 처음에 한 게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사실 무근이다, 이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응만 잘했어도 괜찮은데, 응? 그 한마디가 그냥 인생을 망쳐버렸어. 자, 이번에 법적 성질 보실까요? 이 공표행위는 그냥 행정기관이 이러이러한 위반자가 있다, 이거를 그냥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의미밖에 없지, 그 알리는, 공표하는 행위 자체로 누군가의 권리 의무를 직접 의무를 부과하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공표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 그 자체만으로 직접 뭐 권리를 박탈한다든지 뭐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비권력적인 사실에다 강제성 없고 단지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의미,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불과 하다 보는 게 일반적 견해. 그러면 이 성질이 이렇게 나오면 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얘기하지만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조치는 강제적이고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거 있죠? 이거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 거야? 비강제적인 조치다. 또 의무를 뭐 직접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법적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행위, 행정기관이 위반자 명단 공개하고 이런 건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종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잘못된 걸, 아닌 사실이 아닌 걸 공표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이
자기 그냥 어떤 명예 침해, 이게 울분에 치우쳐서 자살해 버리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 결론, 1번의 마지막 결론,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공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결론은 그렇게 내립니다. 응? 그래서 1번 꼭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2번은 그러면 법에 우리나라 이런저런 법들에 이제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뭐는 없다? 일반법이라는 거 없다. 그러니까 통일된 법은 없고 각각 법에 흩어져 있다. 응? 이런 거 일반법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응? 세금을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있죠? 그 명단 공개하도록 무슨 법이 정하고 있다? 국세 징수법 아니에요. 국세 기본법. 국가의 세금 같은 경우는 국세 기본법. 또 지방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해 놨고. 하여튼 국세 징수법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국세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들어요. 매년 10월에서 11월 일단 국가가 고액의 세금 체납자 국세청이 명단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뭐 서울시 이런 데서 공개해요. 얼마 전에 서울시 거 공개했어요. 11월 달에. 그죠? 자, 근데 공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1번 뭐 해야 돼요? 이익을 따져봐서 공표를 결정해야 돼요. 응? 그래서 공표해야 될 필요성과 공표되는 자의 어떤 불이익 이걸 잘 따져봐서 필요성이 더 커야 돼. 응? 아니 이것을 좀 넓게 보면 이거는 행정 문제나 행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 이번에 얼마 전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그 얼굴, 이름 그것도 공개했잖아요. 공표. 최종은 공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원래 그거 무죄 추정 원칙상 어떻게 돼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하지만 이제 흉악범인데다가 범죄를 했다는 그 현행범이고 그 진범임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흉악범인데다가 증거가 명백하고 뭐 미성년자가 아니고 이럴 때는 위원회 있어요.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공개 여부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경찰의 위원회가 결정한 거예요. 응? 그래서 됐죠. 그것도 다 이거 공표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제와 관련해서 그죠? 구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아까 행정기관이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응?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권력 행사가 아니거든요. 공권력 행사 강제적 조치가 아닌 건 행정소송 대상 되는 거로 봐야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조금 약간 여담으로 드세요. 아니 근데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라고 해도 소송이 거의 무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다 까발리고 공표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공표행위가 위법이다. 취소될 수 있는 법원이 그래 공표행위는 위법이었어 판결한다고 해서 이미 다 알려진 거 주소 담을 길 없습니다. 잘못된 사실이 알려진 거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공표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된 사실이 공표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공표되는 걸 막는 소송이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개인이 행정기관한테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거 잘못된 사실을 공표하는 거야. 공표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안 들으라. 그러면 법원에 달려가서 행정기관이 공표행위를 하지 말라고 판결을 좀 내려달라. 이게 청구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런 소송을 일명 부작위 부작위 뭐라 그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부작위 청구 소송. 응? 근데 우리 하지 말라고 판결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다른 말로 하면 또 금지 소송. 응? 근데 이런 소송 우리 법에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응? 그 가능하지 않아요, 현재. 중요한 건 이런 소송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현재는 이런 소송이 안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법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그래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란 말을 썼네요. 책에서는 이런 말도 쓰고 부작위 청구 소송이라는 말도 쓰고 금지 소송이란 말도 쓰고 다 같은 걸 의미해요. 응? 뜻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못된 사실이 공표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뭐만 남는 거야? 손해배상 남는 거야, 손해배상. 에? 손해배상 받고 이거 잘못된 사실을 공표했다는 걸 신문에 뭐 방송에 이렇게 이제 다시 공고 내도록 하는 거 있죠? 정정 공고 내도록 하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남아요. 에? 그리고 또 뭐 감정적 만족을 하려면은 그 잘못된 사실을 공표한 공무원 고발해가지고 처벌받게 하고 징계받게 하고 이런 거. 응? 하여튼 1번과 2번이 중요합니다. 응? 자, 그러면 판례가 있는데, 자, 판례 1번. 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제목을 다세요. 이게 이제 판결 나올 당시에 법 이름이고요. 지금의 법은 청소년 앞에 아동을 집어넣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뭐 의미 차이는 없으니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됐었냐면 여기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자예요. 19세 미만자를 상대로 돈 주고 성 사는 거 있죠? 성매수. 그 성매수한 자들 뭐 할까요? 형사처벌합니다. 형벌 줘요. 재판에서 징역형 막 이런 거. 응?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모두 같이 하도록 돼 있어. 그 사람들의 이름, 나이, 직업 뭐 이런 거 공개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 법이.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반발한 거야. 아니 징역형 받고 이렇게 한번 처벌받으면 된 거지. 왜 또 이거를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느냐. 그러면 이거 이중처벌하는 거 아니냐. 응? 거기다가 또 이게 공개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건 법관이 판결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뭐 행정기관이 그걸 위반자를 공개하는 거죠. 이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막 등등 많이 해서 위헌 신청했어요. 자, 말은 많은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 이게 위반자에 대해서 징역형 이런 형사처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그런 행정적인 제재로서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고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꼭 부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등등해서 위헌 아니다. 그러면 공부 요령은 법이 정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상공개제도는 합헌이다. 위헌 아니라 그랬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뭐 이때 당시는 벌써 15년 전이네. 판결 나올 때가. 지금은 더 세게 개정됐죠. 그때는 사진은 공개 안 했어요. 지금은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며 청소년이 있는 집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 보내줘요. 응? 그 근처에 살고 있다고 이 폭행범. 응? 그렇게까지 확대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공부해야 돼요. 자, 첫째 끝에 이른바 행정상 공표라는 방법으로 어떤 타인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자, 행정기관이 공표를 할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 공표된 대상자에 대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었더라도 공표 주체가 말하면 행정기관이 공표할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공표 행위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뭐예요? 말하자면 둘째 줄 끝에 공표된 내용이 공표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었어. 공표할 당시에. 그렇지만 공표할 당시에 진실하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공표 행위를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아닌 걸 공표한 결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 공표 행위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 행정기관은 행정위원회 공표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 국민이 엄청 신뢰하고 믿는다. 행정위원회 공표하는데 그렇게 믿을 만한 진실하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인정해 주려면 일반 신문사가 공표하고 이런 것보다 언론사가 공표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을 때만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마지막 줄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세 번째 줄 중간에 공표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하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을 때만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실제 사건이
3, 4번 특권인데 3번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국세청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죠? 이 사람 뭐 위장 증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에 포함시켜서 어떤 사람을 발표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잘못 발표한 거야. 그 사람 위장 증여자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 근데 읽어보니까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만 해봤어도 조사를 해서 의심스러운 점을 좀 더 찾아봤다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막연한 의구심만 가지고 위장 증여자로 법 위반했다는 보고를 했고, 그래가지고 국세청장이 그냥 기자들 앞에서 그냥 포함시켜서 공표를 했다면 뭐야? 우리 아까 2번에 읽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표행위는 뭐예요? 위법. 그러면 명예훼손했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고 판결 내리겠죠. 3번 꼭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 관할사업 제한. 이제 아까도 관할사업 제한 잠깐 나갔죠. 인허가 안 내주고 내줬던 거 박탈하고 이런 겁니다. 의무 위반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자, 여기에서 논점은 쌍가루 3번의 한계입니다.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자동차세 안 내고 있다. 술집 영업 허가 취소. 자동차세 안 낸다는 이유로 술집 영업 허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세 내야 될 의무하고 수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전기하고. 그죠? 그런 거 부당하게 결부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 동그라미 1번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역시 중요한 이게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원칙이. 그 다음에 중요한 논점이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된 건데요. 자, 3번 관련해서 여기 오른쪽 올라가면 국세징수법 7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꼭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나라 국세징수법이라고 제7조에 관할사업 제한이라는 항목하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건 밑줄 칠 필요는 없고요. 세무서장이나 또 뭐야? 이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다 준용한다고 돼 있어. 지방 시군구청장 다 포함됩니다. 하여튼 세무서장이나 지방 시군구청장은 뭐야?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안 내는 자 있잖아요. 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허가 등 내주지 마라. 허가 내주는 관서에다가 허가 내주지 마라. 세무서장이 요구할 수 있고, 이미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는 자가 세금을 안 내면 이미 내준 허가 정지시키거나 취소시켜라 하고 또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 뭐냐면 여기는 이런 제한이 없죠. 안 내고 있는 세금하고 허가 받아야 하는 영업하고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안 따지고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국가의 세금을 안 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면 뭐 할 수 있어? 뭐 허가 안 내주거나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세금하고 하려는 영업하고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안 따지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 현행 국세징수법 7조 관할사업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뭐야?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안 내면 각종 인허가 등 이게 이제 내주지 말거나 이미 내준 거 취소해라 하고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요구를 받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셋째 줄을 다섯째 줄이 되겠네. 체납된 조세와 안 내고 있는 세금과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 단어. 그죠? 안 내고 있는 세금과 연관 있는 영업허가인지 아닌지 안 따지고 사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점에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 여기까지 자르면 이라고 비판을 엄청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 잘못됐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보는 학자들과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견해가 대립이 있는데, 어쨌든 위헌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근거, 안 내고 있는 세금과 실제로 연관 없는 사업까지도 막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거 문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은 내려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법 규정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아직 이에 관한 판례는 없다. 그러면 이거하고 잘 생각해. 여기는 지금 국세징수법 7조는 관할사업 제한에서 안 내고 있는 국세와 연관이 된 있는 사업이든 아니든 인허가 다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까 읽었던 거 볼까요? 뭐 나머지는 뭐 별거는 없어요. 근데 앞에 읽었던 거 어디를 한번 잠깐 보시냐면 아까 과태료. 과태료 질서위반의 규제법 어디 있었죠? 페이지 자 553쪽. 예전 책은 좀 뭐야? 질서위반의 규제법 찾으셔야 돼. 응? 과태료. 아까 관할사업 제한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응? 아니 과태료니까 질서위반의 규제법 찾아가셔야지. 응? 질서위반의 규제법. 응? 찾으셨어요? 예. 그 예전 책은 516쪽, 우리 새 책은 553쪽. 거기에 관할사업 제한. 자,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1번 맨 끝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위반 행위로. 딱 돼 있죠? 그러니까 해당 허가받은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위반 행위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위반 행위로 3건 이상 위반을 했고 과태료를 3건 이상 받았고 안 낸 지 각 1년 지났고 이거 뭐야? 뭘 위해서 이렇게 해당 사업과 관련된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을까요? 바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돼야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국세징수법 7조는 어떻게 해놨다고? 응? 안 내고 있는 안 내고 있는 세금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든 아니든 안 가리고 인허가 취소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거죠. 네? 이해되셨어요? 비교하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